2024년부터 본격화된 김주애욱의 작업 당시 북한 내부에서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을 총괄하던 당 간부 한 명이 모든 것을 버리고 탈북했고 그가 가져온 증언은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봤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리성철입니다. 올해 52인데요. 지금은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1년 전만 해도 저는 평양에서 잘 나가는 당 간부였습니다. 저는 평양 평천구역 문수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일 빨치산 출신이셔서 우리 가족은 평양에서도 인정받는 집안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대동강변을 뛰어다니며 자랐고 겨울이면 아버지와 얼음 낚시를 다녔습니다. 1995년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2000년부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일했어요. 2022년부터는 김주애 동지의 이미지 관리와 홍보를 담당하는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조국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당 간부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저희 가족은 평양 시내 좋은 아파트에 살았고 배급도 제대로 받았어요. 다른 주민들이 옥수수밥으로 연명할 때 저희는 흰쌀밥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평양의학대학 의사였고 아들은 인민군 장교, 딸은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었어요. 당시 제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 7시에 당 중앙위원회로 출근해서 김주애 동지 관련 선전 자료를 검토했어요. 저녁이면 가족들과 식사하고 설날엔 성묘를 가고 추석엔 송편을 빚었죠. 그 시절 저는 믿었어요. 김주애 동지야말로 우리 조선의 밝은 미래다라고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건 지방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요. 제가 조국을 위한다고 믿었던 그 일이 사실은 김씨 일가를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거요. 그 진실을 깨닫게 된 건 2024년부터였습니다. 2024년 3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김정은 동지께서 김주애 동지의 후계 작업을 본격화하라는 지시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작업의 핵심 담당자가 되었죠. 첫 임무는 평양에서 대규모 환영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양 시민들만으로는 숫자가 부족해서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에서 버스로 주민들을 실어 날랐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평양으로 올라온 지방 주민들의 모습이 너무 말이 아니었거든요. 뼈만 남은 사람들, 얼굴이 누렇게 뜬 아이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동무, 여기 오면 밥을 준다고 해서 왔는데 언제 줍니까? 그 할머니 손을 보니 나무 껍질을 뜯어 먹어서 손톱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김주애 동지를 환영하러 온 게 아니라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온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행사가 끝나고 약속한 배급을 주지 않는 겁니다. 배급 창고가 비었다. 김주애 동지 초상화 제작에 예산을 다 썼다. 당 간부들이 그러더군요. 5월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주애 동지 생일 기념 행사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전국 각지에 초상화를 걸고 동상을 세우라는 겁니다. 결국 전국의 배급이 중단되었어요. 주민들 먹을 쌀을 팔아서 김주애 동지 동상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그때도 서로 나눠 먹으며 살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을 위해 수백만 명이 굶어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북한을 위한 게 아니구나. 조국을 위한 게 아니야. 이건 오직 김씨 일가만을 위한 거였어. 3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도, 조국의 미래라는 말도 전부 김씨 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소. 2024년 하반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7월 김주애 동지의 공식 직함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조선에 빛나는 별, 백두의 혈통 같은 칭호들을 만들고 전국 주민들이 외우도록 강요했습니다. 제가 지방 현장에 나가보니 정말 참담했어요. 함경북도 어느 마을에서는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김주의 동지 만세, 구호를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고 비판 투쟁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들으셨던 건데 말이죠. 더 견디기 힘든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까지 김주의 동지 노래를 외우게 했어요. 배고파서 우는 아이들에게 김주의 동지께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9월에는 제 아들 준혁이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습니다. 아버지, 부대에서 일주일째 밥을 못 먹었습니다. 군인들이 풀을 뜯어 먹고 있어요. 군인들도 굶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평양에서는 김주의 동지 생일 축하 공연을 화려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10월, 저는 우연히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평양 외곽 어느 마을에서 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쓰러져 있었어요. 일주일째 굶어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담벼락에는 새로 칠한 김주의 동지 구문이 선명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야 하는 게 나라입니까? 어느 날 제 동료가 사라졌습니다. 김주의 후계는 시기상조다라고 한마디 했다가 숙청당한 겁니다. 그 친구 가족까지 전부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11월, 늙으신 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평양에서도 약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돈을 주고 장마당에서 중국산 약을 구해야 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 간부인데도 어머니 약 하나 구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살까? 빔씨 일가는 최고급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왜 북한 주민들은 약 하나를 구하지 못해 죽어가야 할까? 12월이 되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체제는 답이 없다고. 김주애가 권력을 물려받으면 이 지옥이 또 수십 년 계속될 거라고. 북한 주민들은 영원히 김씨 왕조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탈북합시다. 2024년 12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날입니다. 그날 저는 김주의 동지 생일 기념 행사 최종 점검을 위해 평양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화려한 조명, 거대한 초상화, 수만 명의 군중. 겉으로는 성대한 축제였죠. 그런데 행사장 뒤편, 골목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일주일째 굶다가 쓰러졌다고 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그 옆에 어린 딸아이가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배고파요. 그 아이는 아버지가 죽은 줄도 모르고 계속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제 딸 은별이가 떠올랐어요. 저 아이와 우리 은별이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한 아이는 굶어 죽고 한 아이는 대학을 다닙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 체제는 답이 없소. 김주애가 권력을 잡으면 이런 일이 또 30년, 40년 계속될 거요. 아내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김씨 일가의 왕국일 뿐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군대에 있고 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78 되신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셨죠. IMF 때 우리나라도 어려웠지만 가족끼리 흩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족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어머니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6.25 때 남편을 잃으신 어머니께서 이제 아들마저 잃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먼저 한국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라도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요. 12월 20일, 예전부터 알던 브로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부부장 동무, 중국 돈 5,000달러만 준비하시오. 두만강 루트로 빼드리겠소. 12월 28일,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함경도 쪽 출장 다녀오겠습니다. 성철아, 요즘 내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우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마지막으로 잠든 가족들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미안하다, 가족들아. 그리고 꼭 다시 만나자. 2025년 1월 10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 평양역에서 함경북도행 기차를 탔습니다. 당 간부 신분증 덕분에 검문은 쉽게 통과했지만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산들, 저 강들, 이게 내 조국 북한의 마지막 모습이구나. 오후 4시, 회령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에서 기다리던 브로커가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오늘 밤 11시, 이 주소로 오시오. 밤 10시, 브로커가 지정한 집으로 갔습니다. 안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와 10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11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국경경비대, 교대 시간 전에 강을 건너야 합니다. 브로커의 말에 모두 긴장했어요. 밤 11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산길을 1시간쯤 걸어 내려갔어요. 영하 20도의 한파였습니다. 숨 쉴 때마다 코 안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자정쯤, 저 멀리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강물은 검은색이었어요. 겨울이라 얼음이 얼었지만 완전히 꽁꽁 얼지 않아서 더 위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리 내지 마시오. 저기 보이는 불빛이 국경경비대 초소요.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초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얼음을 밟을 때마다 드득드득 소리가 났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아이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재빨리 붙잡았지만 큰 소리가 났어요. 누구냐? 초소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 쪽을 비췄어요. 뛰시오. 지금 당장.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어요. 얼음 위를 뛰고 물에 빠지고 다시 일어나고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갔어요. 저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얼어붙었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났어요. 뒤를 돌아보니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에 제 가족들이 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부부장 동무, 가십시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위험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북한 땅을 바라봤습니다. 안녕. 내 조국아. 다시 만나자. 자유로운 북한으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저는 50년을 살았던 북한을 떠났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브로커는 우리를 연길 근처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새벽 4시쯤 한 조선족 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어서 들어오게. 같은 핏줄인데 도와야지. 할머니께서 따뜻한 국밥을 끓여주셨어요. 북한에서는 몇 달 동안 제대로 된 국밥을 못 먹었는데 숟가락을 들자마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장 동무, 큰일 났습니다. 평양에서 추격조가 왔다는 소식입니다. 브로커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당 고위 간부가 탈북했다는 소식이 북한 전역에 퍼진 모양이었어요. 김주의 후계 작업의 핵심 인물이 탈북했으니 북한 당국은 죽어도 저를 잡으려 했던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낮에는 방 안에만 있고 밤에만 조심스럽게 밖에 나갔어요. 중국어를 못하니 말도 할 수 없었죠. 일주일 후 조선족 할머니께서 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빨리 숨으세요. 공안이 마을에 왔어요.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아래층에서 공안들이 할머니께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탈북자 본 적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공안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기도 위험해요.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브로커는 저를 더 깊은 산골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형제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한국까지만 가면 됩니다. 2월 어느 날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께 탈북했던 그 젊은 엄마와 아이가 중국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송환되었다고 했어요. 만약 제가 잡혔으면 공개 처형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한 달이 1년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공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께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어요. 형제님, 라오스를 거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루트를 찾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사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갚을 것 없습니다. 형제님이 한국 가서 북한의 진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김주의 후계가 얼마나 북한 주민들을 괴롭히는지 세상에 알려주세요. 조선족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릴 때 할머니께서 우셨어요. 우리도 같은 민족인데 통일이 꼭 되어야 해요. 할머니, 꼭 통일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저는 라오스로 떠났습니다. 한국을 향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가는 길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연결해 주신 브로커를 따라 중국 남부로 내려갔어요. 기차, 버스, 때로는 걸어서 2주 동안 쉬지 않고 이동했습니다. 중국과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을 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경 검문이 평소보다 삼엄했어요. 북한에서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정식 루트로는 못 넘어갑니다. 산길로 가야 해요. 브로커의 말에 각오를 다졌습니다. 밤중에 산을 넘었어요. 정글 같은 산길을 헤매며 가시덤불에 찢기고 벌레에 물렸습니다. 젊지 않은 몸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자식들을 구하려면 내가 살아야 한다. 3월 1일, 드디어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도착해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미행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낯선 동양인 2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공작원 같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시장으로 뛰어들어 간신히 따돌렸습니다. 다음 날, 브로커는 라오스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우리를 보호받게 해주었어요. 오늘 밤 자정에 한국 대사관 앞에 데려다 주겠습니다. 밤 11시,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대사관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그 30분이 30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자정이 되었을 때 저 멀리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기. 그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저기다. 저기가 한국 대사관입니다. 차에서 내려 대사관 정문으로 뛰어갔어요.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곧 영사님이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전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보호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달간의 도피, 생활,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대사관 직원분들께서 따뜻한 물과 음식을 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곧 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대사관 숙소에서 처음으로 편하게 잤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잔 밤이었어요. 3월 5일,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이제 자유다. 4시간 후,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청사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입을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제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2025년 3월 5일 자유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날, 저는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통일부 직원분들께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가 환했습니다. 편의점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더군요. 저기 편의점은 24시간 여나요? 네. 언제든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밤 8시만 되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거리는 깜깜했거든요. 하나원에서 처음 받은 게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로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탈북한 후 평양이 발칵 뒤집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제 가족 소식이었어요. 아내와 자녀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물건들이 넘쳐났어요. 쌀도 여러 종류, 고기도 여러 종류, 과일도 사계절 내내 있더군요. 어느 날 교육생들끼리 삼겹살집에 갔어요. 고기를 먹는데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북에서는 김주의 동지 생일 축하한다고 주민들 배급 끊으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다니. 6월에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제일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성철 씨, 북한 인권단체에서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김주의 후계 작업의 실상을 증언해달라고요. 저는 고민 없이 승낙했습니다. 이게 제가 탈북한 이유니까요. 첫 강연 때 말했습니다. 김주의 후계 작업은 북한 주민들의 재앙입니다. 한 사람을 권력자로 만들기 위해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김씨 왕조의 왕국일 뿐입니다. 강연 후 한 어르신께서 다가오셨어요. 선생님, 6.25 때 저도 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6.25 때 헤어진 이산 가족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통일이 안 됐어요. 지금 저는 북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하죠. 가끔 한강변을 걷다 보면 대동강이 생각납니다. 고향, 평양, 언제쯤 다시 갈 수 있을까요? 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내, 주녀가, 은별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하지만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다. 김씨 왕조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게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믿는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세대에 꼭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인민을 위한 북한, 김씨 왕조가 아니라 주민들이 주인인 북한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고향 평양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대동강변에 서서 어머니 산소에 절을 올리고 가족들을 꼭 안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말할 겁니다. 이제 우리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더 이상 김씨 일가의 노예가 아니야. 우리가 진짜 주인이야. 그날이 오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제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